아이폰 에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은 등가 교환이잖아요. 가볍고 얇고 예쁘고 그립감 좋고 장점은 너무 분명하니까요. 단점부터 짚어보면서 각 단점이 나의 사용 패턴과 얼마나 안 맞을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모노 스피커입니다. 하단의 스피커를 빼버리고 이 위쪽에만 스피커가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 출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가족이 멀리 살아서 가끔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생활소음 정도만 있어도 영상통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제가 막 고함을 치게 되더라고요. 폰은 항상 무음 모드, 소리 들을 땐 이어폰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불편감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영상통화를 종종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 단점, 싱글 카메라입니다.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광각 렌즈랑 똑같은 게 들어갔고요. 이 광각 렌즈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만 찍으면 인물 사진에서는 정말 괜찮은 아웃풋이 나와요. 인물 모드도 사람을 잘 감지해서 소프트웨어로 흐리게 처리해주거든요. 확대를 해보면 2배까지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일반이랑 동일하고요. 그 뒤로 확대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나는 카메라 별로 잘 안 쓰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더 불편할 수 있다. 왜냐면 음식 사진 찍거나 일할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뭘 찍을 일이 좀 있잖아요. 이때 접사 모드가 켜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초광각 렌즈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와, 이거 역체감이 꽤 됩니다. 왜 이렇게 흐리지? 초점이 안 맞지?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되고요. 익숙해지면 좀 멀리서 초점을 잡은 다음에 확대를 해서 마치 접사 모드처럼 찍을 수 있기는 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MG샷을 많이 찍거나 음식이나 물건 접사를 많이 찍는다면 초광각 렌즈 없는 거 불편감을 좀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발열입니다. 에어에는 A19 프로 칩에서 GPU가 한 코어 컷된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A19 프로 칩이랑 동일한 거예요. 프로급 성능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정말 프로급 성능이 맞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메시지 보내기, SNS, 유튜브 시청 이런 걸로는 얘가 머리를 풀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럼 언제 풀로드가 걸리냐 하면 게임할 때입니다. 프로 모델은 이번에 베이퍼 챔버도 놓고 몸체도 유니바디 알루미늄으로 뽑아서 자체 방열판처럼 열을 계속 배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하자드 같은 진짜 빡센 게임을 돌려도 40도 이상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어는 베이퍼 챔버 없죠? 바디 티타늄이죠? 뒤에 전면 세라믹 실드죠. 열이 나갈 곳이 별로 없어요. 바이오 하자드를 돌려봤더니 5분만 지나도 45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나는 게임 안 한다. 그러면은 발열 느끼실 일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원신이나 명조 이런 그래픽이 빵빵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런 게임은 에어에서 못 돌립니다. 엄청 뜨거워져요. 마지막 단점. 배터리입니다. 애초에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요. 초반엔 이 작은 배터리 용량이 정말 확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배터리가 꽤 오래 갑니다. 전성비 최적화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쉬면서 진짜 종일 핸드폰만 가지고 놀아봤거든요. 유튜브 3시간, 웹툰 3시간, 게임 1시간, 촬영도 1시간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그마치 13시간 있다가 꺼졌습니다. 유튜브를 2-3시간쯤 보고 나서 배터리 얼마 남았나 하고 봤는데 아직도 70%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상 촬영이나 게임을 하면 배터리가 살살 녹아요. 유튜브를 2시간 반 동안 본 게 19%를 썼고요. 게임 40분 한 게 13%, 촬영 30분 한 게 10%를 썼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게임이나 촬영을 1시간 하면 유튜브를 2시간 반 본 것만큼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나는 게임도 안 하고 영상 촬영할 일 전혀 없어. 이런 분들은 배터리가 생각보다 쓸만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게임 못 잃어. 촬영할 일 종종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배터리가 순삭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는데 에어는 쓰고 싶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애플이 내놨죠. 바로 아이폰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카메라 섬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못 쓰고요. 얘가 맥세이프 제품이기 때문에 붙이면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오,
이렇게 에어팟도 충전할 수 있기는 합니다. 에어에 들어간 배터리팩과 똑같은 용량이에요. 근데 무선 충전 열손실 때문에 최대 65%까지밖에 충전을 못합니다. 만듦새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붙이면 두께나 무게가 더 이상 에어가 아니에요. 포지션이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얼만큼 남았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LED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완충일 땐 초록불, 완충이 아닐 때는 주황불이 들어와요. 붙여서 핸드폰에서 몇 퍼센트 남았는지를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는 eSIM 전용 모델로 나왔어요. 심트레이 자리까지 배터리를 꽉 채운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좀 단점입니다. 왜냐면요, 통신사에서 새로 개통을 하거나 기기 변경해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저처럼 폰을 자주 바꾸거나 통신사 계속 바꾸면서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장점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는데 뭔가는 등가 교환해서 얻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생김새죠. 이 반짝이는 티타늄 프레임이 꽤 예뻐요. 색상은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블랙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옆면에 반짝이는 티타늄 프레임이 앞면의 베젤까지 연결이 되는 느낌이라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들 때마다, 핸드폰 들 때마다 미쳤다, 이러면서 써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문득문득 일반이나 프로랑 같이 들어보잖아요? 역체감 대박이에요. 특히 한 손으로 들었을 때의 그립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하러 갈 때 진짜 좋아요. 특히 기운 빠질수록 진짜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제품 출시 전에는 너무 얇아서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거든요. 해외 유튜버 중에 제리 리그 에브리띵이라는 파괴왕이 있어요. 그분이 97kg까지 버티는 걸 실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논란이 바로 종식돼 버렸죠. 한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중요하다. 1세대 제품은 써봐야지 하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점은 전면 카메라인데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 전 라인업에서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거 폼팩터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야죠. 센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커지고 화소수도 높아지면서 사진과 영상의 퀄리티가 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찍으면 사실은 옆에 이만큼을 더 찍고 그 부분을 잘라서 가운데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을 크롭해가지고 디지털 손떨방을 하기가 좋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졌죠. 신기능도 같이 들어왔는데요. 센터 스테이지, 사람을 인식해서 가운데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아질 거고요. 사진 모드에서만 되고 영상 모드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듀얼 캡처 기능이 들어오면서 전후면 카메라로 동시 녹화가 가능해졌어요. 이게 되게 신박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쓸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전면용, 후면용을 나눠서 다시 편집할 수 있으면 활용도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한 덩어리가 돼버려서 후편집도 안 됩니다. 이 전면 카메라 업글과 신기능을 보면 애플이 이번에 크리에이터 시장을 엄청 공략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면 카메라 화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앞으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메라 업글로 숏폼 시장 잡고 듀얼 캡처 기능을 쓰면 핸드폰 하나로 전면, 후면 두 가지 앵글이 뚝딱 나와버립니다. 여행 유튜브나 브이로그 같은 롱폼 시장도 노리는 것 같죠? 셀카 잘 안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 이점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점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입니다. 기존에 있던 플러스 라인업이 없어지고 에어가 나왔죠. 그래서 일반과 프로맥스 사이에 6.5인치 디스플레이로 나왔어요. 되게 작은 차이인데 일반은 좀 작고 프로맥스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작지도 않으면서 한 손에는 딱 들어오는 그립감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에어에 들어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아래에 내려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과 프로 라인업은 전면 카메라가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는 거 오른쪽에 있거든요. 에어 모델만 왼쪽에 있습니다. 뭔가 갖은 노력을 해서 여기다 꾸겨 넣은 거죠.
이거 배치한다고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기는 한데요. 안타깝게도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뭔가 미묘하게 거슬리는 느낌이 듭니다. 요번에 액세서리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액세서리도 짧게 보고 갈게요. 자, 이 범퍼 케이스. 애플에서 진짜 오랜만에 나온 정품 범퍼 케이스입니다. 어휴. 옛날에는 카메라가 별로 안 튀어나왔어서 범퍼로도 보호가 됐는데 지금은 카툭튀가 너무 심해져서 플랫토가 범퍼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생폰 느낌은 살리면서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겠다. 그런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맘 편히 이 플랫토까지 보호가 되는 아이폰 에어 케이스를 씁니다. 요게 되게 얇아서 그립감을 별로 해치지 않고요. 비싸서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만듦새가 좋게 만들었나 싶어요.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모르겠네. 근데 지문이 엄청나게 묻습니다. 진짜 놀라운 녀석이 남아있어요. 크로스 바디 스트랩. 야, 짝짝짝짝.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핸드폰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녔답니다. 케이스에 양단에 구멍을 뚫어놨고요. 이거는 근데 좀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보다. 외계인 같은데? 야, 이 똑딱이 마감도 진짜 변태다, 변태. 이렇게. 진짜 애플스러운 게 이 끈에다가 자석을 넣었어요. 막 얘네가 따로 놀아서 지저분하지 않고 이렇게 탁 붙게. 마감을 이렇게 처리를 했네. 이 스트랩은 블랙 색상인데요. 완전 새까만 블랙은 아니에요. 블랙.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소매치기 방지용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키워드는 등가 교환이에요. 얇고 가벼운 폼팩터를 얻고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뭐 많이도 내놨네요. 이 정도면 좀 등가보다 더 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러고 보면 S25 엣지가 진짜 미친 기계입니다. 비슷한 슬림 폼팩터인데 스테레오 스피커, 더 큰 배터리, 듀얼 카메라까지. 삼성은 진짜 외계인 감금했나? 작년에 Z 폴드 6가 나오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S25 엣지를 내놨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미친 완성도의 Z 폴드 7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S펜이랑 베이퍼 챔버가 빠지는 등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나왔고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인데요. 사회가 경력직 하잖아요. 삼성은 폴더블을 한 지가 벌써 7년 됐어요. 슬림 폼팩터 쪽에서는 완전 경력자인 거죠. 애플은 이 에어 모델로 슬리밍 쪽에 첫 발을 이제 내디딘 신입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애플 폴더블 쪽까지 나아가는 거겠죠. 분명한 건 스펙이나 여러 가지 사용성 측면에서 에어가 엣지보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느 1세대 기기들이 그렇듯이 지금은 그게 현 주소예요. 이거 만들면서 기술적인 발전이 엄청 일어났을 거예요. 뭐 얇게 만들면서 내구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나 전성비 측면에서의 발전도 엄청나게 있었을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도 얼른 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큰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신기술을 계속 내놓으면 저는 리뷰하고 여러분들은 보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애플의 폴더블 폰이 빨리 좋은 완성도로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휴에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했더니 2시간 만에 에어가 꺼져버렸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곧 겨울이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써보고 정말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꺼져버리는지 전성비는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또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정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